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말을 주워 담았었던 민주당이 실제로 총장 탄핵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논의가 오갔었는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친윤 중진에 대한 거취의 압박을 한 단계 풀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혁신위 압박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번지면서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걸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가 30분 만에 부인한 내용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을 중심으로 검찰총장 탄핵 문제가 실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에 키를 쥐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도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재차 선을 그었는데, 잠시 후에 야당 반장인 장영욱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을 들어보시고,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탄핵 관련 TF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공고 진실을 나왔습니다. 아까 TF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을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탄핵이 검토될 계획도 현재 기준은 없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법적으로 위반한 게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논의한 바도 없고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 조금 전에 들으신 얘기 중에 누가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이 지금부터 논의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당 반장 장영욱 기자에게 좀 들어보죠. 자, 장 기자,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친명계이긴 하지만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탄핵 안 한다, 이원석 총장.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저께 이제 최영 원내대변인이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30분 만에 말을 주워 담는 해프닝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측과 또 친명계를 접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 총장 탄핵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대표 측에서는 뭐 검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또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이 총장도 이 직무유기 같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말을 계속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측과 친명계에서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외에도 검사 탄핵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는 요 2명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팀장인 이점석 검사와 또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인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민주당은 5명 정도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이원석 그 총장을 포함해서 이제 2명씩 5명을 추가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탄핵을 추진했다가 잠깐 보류했던 검사 2명입니다. 이몽석과 이희동 검사고요. 여기에 이제 2명의 검사를 또 추가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 두 검사는 이제 대검 반부패 1과장과 수원지검 형사 5부장인데 공통점이라고는 모두 이제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 검사들에 대한 그 탄핵도 또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는 야, 좀 탄핵이 좀 명분이 없는 거 아니야? 약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친명계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왜 강한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친명으로 분류는 되지만 또 핵심 친명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 원내대표는 취임 초부터 당 내부에서 이 탄핵은 아주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을 때만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바로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난달에 1차로 대검 고발부터 진행을 했던 게 이 홍 원내대표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의총에서도 이 친명계가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 같이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홍 대표의 중재로 일단 2명만 탄핵을 먼저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었습니다. 예.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에도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시점을 보면 되는데요. 일단 이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에 이 검사 탄핵을 부쩍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그래서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쯤에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검사 탄핵을 통해서 검찰 전체를 압박하겠다는 게 이 친명계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강성 지지층에서도 이 검사 탄핵 주장을 줄곧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도 이런 검사 탄핵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2차장 이정석 검사를 탄핵하게 되면 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영장 청구하는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장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핵심 내부와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게 이제 우리 장혜욱 반장의 설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사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뭐 사실 제가 민주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이럴 거면 2,500명 검사들을 다 탄핵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내걸 명분이 뭐냐면 뭐 직무유기라든지 그다음에 미제 사건이 많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을 뭐 대조하는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의 검사들이 미제 사건 많습니다. 자, 찾아보면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 검사를 탄핵하지 뭐하러 7명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탄핵 문제는 결국 복수열전이라고 봅니다. 즉 친명계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검사들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강하게 지금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철험의 일부 멤버들이 이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상식적으로 보면 역대 정부 지금 뭐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사실 있었던 탄핵보다 지금 현재 있었던 탄핵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힘자랑을 하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내년 되면 지금의 이제 이 다수 의석이 앞으로 뭐 지속될지 안 될지는 이제 내년 총선을 거쳐봐야겠지만 남아있는 힘을 모든 걸 총동원해서 탄핵으로 가자. 뭐 이런 의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요, 우리 헌법이 규정하듯이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탄핵이란 거는 결국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직무유기를 만약에 탄핵을 했을 경우에 이 공백, 행정 공백 이런 걸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 무슨 이유로요? 그 의미를 저는 제기한 분한테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탄핵의 요소가 있는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정섭 지금 검사도 그렇지만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수사의 팀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을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이건 아마 국민들이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김효은 대변인님이 저희 프로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 같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 알고 계실 텐데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기류가 더 강한 거예요? 아니면은 홍익표 원내대표처럼 조금 그건 아직 섣부른 얘기다 이런 기류가 더 강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가 민주당의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 탄핵에 대한 얘기가 여러 얘기가 나왔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30분 만에 번복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사실 나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말을 바꿨다. 그 전제는 저는 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홍익표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홍익표 의원이 약간 뭐 친명계가 아니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뭐 친명계와 또 당내 원내 갈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해석도 방금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게 당내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김용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워낙 검찰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주 했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당론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 탄핵이나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또 안의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논의한 바 없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명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의 입장은 일치가 됐고 이것이 안의 계파 갈등의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대표 측의 입장이 꼭 그 이 대표 일을 다 어떤 그걸 대변하는 입장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러면 절대 안 한다 이러면 되는데 아까 김영민 의원도 현재로선 없다 이런 식으로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았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가 누군가는 했나 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논의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반발한 바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이 사법 리스크는 물론이고 돈봉투 전당대회까지 이미 혐의 내용 상당 부분이 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게 오히려 검찰 탄압이라는 주장, 이게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총장 탄핵이 명분도 약하고 정치적으로 역풍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지금까지 들어보셨죠. 자, 그러자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탄핵이 보복이라고요? 국회의원이 잘못이 없는 검사를 밉다고 보복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대호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의 명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이원석 검찰은 이미 국민을 수사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그러니까 검찰들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탄핵 사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알아보니까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추미애 전 장관 때 박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 수사를 검찰총장이 안 한다고 책임을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도 어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먼저 전제로 하나 얘기 드릴게요. 과거에 검찰이 검사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사표받고만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국회 갈 수 있는 일이 탄핵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무슨 뭐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탄핵을 하지 뭐 마음대로 하겠느냐.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공식적인 입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계 민주당에 뭐 169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고 또 다른 원외 인사들도 있고 하니까 뭐 중구난방으로 여러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내대표나 대표 입에서 나오는 공식적 입장이 공식적으로 민주당 입장이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쎄 이원석 검찰총장이 혹시 뭐 사퇴를 해야 한다든가 탄핵을 해야 한다든가 할 때 어떤 사유를 드는지 정확히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그 원상 회복이 되지 않고 그 사건 수사가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민감해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에 민주당이 이 수사기관을 외압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내놨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던 게 지금 이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이런 압박이냐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이건 압박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할 텐데 네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특가법 그 5조의 9가 어떤 조항이냐면요.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특가법 5조의 9는 1항부터 4항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5항을 신설하겠다는 거죠. 누가? 기동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갖다 간단하게 보면은 수사 또는 재판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발의를 갖다가 해놓고 지금 하는 그 작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다음에 더 제가 봤을 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지난번에 이제 폐기가 됐지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결됐을 때 같이 통과됐던 법이 무슨 법이냐? 노랑봉투법이에요. 노랑봉투법은 그냥 말로 노랑봉투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랑봉투법의 그 취지는 뭐냐면은 부당 해고를 막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탄핵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파면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그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그 탄핵 소추안 사유를 보면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탄핵하지고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이거는 부당 해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이 하는 것 중에 모순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오늘 기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동문서답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팽창론이 이제 대한민국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는데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의원 신당한 이후 한동훈 장관이 잠깐만요. 위헌정당 해산 얘기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뒤에서 저 천준호 비서실장이 흐뭇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전 더 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뭘 물어보든 난 이걸 얘기하겠다 이렇게 준비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처음 저희 프로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기자들,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할 때마다 좀 자괴감을 느낀다.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동문서답이죠.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있는데 A라는 답을 질문을 하면 거의 Z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따라다녀봤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괴감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탄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뭐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단식했죠. 또 방탄국회 열었죠. 검사 탄핵하면서 자신의 재판이 어느 시점까지
특정 시점까지 늦춰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겁니다. 그런 것은 내년 총선 이후 또 어쩌면 2027년까지도 이 그 재판 결과를 계속 연장시켜서 2027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법부가 이 선거 공판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하는 게 이제 대장동, 위례, 뭐 성남 FC, 백현동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별도로 하나를 떼서 좀 위증교사 부분을 별도 재판을 하기로 한 거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 얘기는 그 재판도 빨리 하고 또 선거법 재판 지금 1년 3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으셨을 겁니다. 자,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도 민주당의 이 탄핵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말을 들어서 이상한 장관이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아니 저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한테 뭐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에 관심이 나는 없는데 왜 본인이 먼저 탄핵 얘기를 하고 그러냐, 탄핵 당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원 대변인님, 진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에 관심이 없으세요, 민주당? 아니 근데 정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점점 좀 이상한 장관이 되어가는 것 같다. 정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론의 관심이나 언론의 주목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한테 더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더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인 민주당과 가장 맞서 싸우는 마치 전사인 것처럼 어떨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뭐 그 윤석열 정부 대변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노출이 잦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뭐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서 꼭 덧붙여서 이절을 합니다. 이절을 하면서 원래 민주당은 이런 정당입니까? 뭐 1일 1 탄핵을 합니까? 뭐 이런 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옳은 소리로도 보이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뭐 품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섰고 정말 민주당을 어떤 그 같이 국정을 논의하는 상대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적대감을 표출하기 때문에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점점 이상해질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한동훈 장관의 저런 뭐 시원함이나 당당함을 좋아했던 국민들이 계속 저렇게 나왔을 때 과연 그런 호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 관심을 좀 꺼드릴 테니까 한동훈 장관도 조금 비켜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관심을 꺼드릴 거예요, 진짜? 아니, 저 끄고 싶어요. 올 때마다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박범계 전 법무장관 지금 이제 법사위원인데 한 장관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도 있고 하는데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는지는 김혜원 대변인님 말씀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의 위헌정당 심판 청구 어제 발언 있었죠. 그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장관에게 짐승을 뜻하는 금수라는 표현을 썼던 민주당의 이 김영민 의원이 오늘도 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 발언을 두고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어제 금도를 넘은 것이에요.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극약 처방이거든요. 지금 양당제 국가에서 한쪽 정당, 거기다가 다수당을 정당 해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언급까지 해버렸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금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한 장관의 발언을 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카드도 있지만 우리는 민주당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이현종 의원님, 네. 금도를 넘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요. 제가 일단 우선 지적하면 금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금도는 다른 표현이죠. 네, 사실 다른 표현 표현입니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금도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지금 금도라는 표현을 전혀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을 보고 이상한 장관이라 그러면 매일같이 탄핵하는 이 김용민 의원은 이상한 국회의원인가요? 자,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하면서 아마 김용민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을 위해서 이 활동하는 국회의원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TF 팀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지금 뭐 검찰총장 탄핵,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이 탄핵 위헌정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탄핵이나 그러면 정부, 즉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바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예전에 황교안 법무장관 있을 때 해서 결국은 이제 통진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위헌정당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가진 권한이 그런 것이고 국회가 가진 탄핵인데 만약 우리가 위헌정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 이야기하는 거 똑같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 탄핵이란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뭔가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사실은 할 수 없는 뭔가 국회의 힘으로 권한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탄핵 소추가 됐고요. 탄핵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땠습니까? 결국 탄핵 자체가 안 되는 바람에 대통령 권한이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걸 경험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그냥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계속 지금 검사들, 검찰총장, 장관,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당의 목적이 그냥 탄핵을 위한 건가요? 정말 제발 이럴 기회에 마지막 지금 21대 국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민생 법안이나 좀 통과를 시키고 지금요 역대 국회를 보니까요 이 법안 통과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제발 좀 탄핵 하시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관련된 법안들 그거나 좀 빨리 좀 통과시키십시오. 예. 이 위헌정당 청구 문제에 대해서 심판 청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한 장관도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검찰 독재다, 뭐 아니면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죠. 기각되고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예, 여당과 또 야당과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 느끼셨을 테고요. 노동일 교수님, 이제 학교에서 법을 가르치시니까 이 조금 전에 지금 한 장관도 얘기했고 이현정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런 거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예, 입에 잘 안 붙어요, 사실. 헌법에 있는 제도긴 한데 이것은 함부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둘 다 정말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헌법 보호를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그렇게 좀 개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탄핵하고 잘못한 정당을 무조건 위헌 심판해서 해산시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고위공무원들 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정당들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인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운의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핵보다 탄핵이 문제라고. 그런데 헌법에 있는 제도긴 하지만 정말 쉽게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그런 제도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효원 대변인 참 잘하셨는데요. 이제 제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착을 좀 끊으세요. 집에 벗어나고. 본인들 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 자꾸 한 장관을 키워줄 뿐이라고.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키워줬듯이 이렇게 집착을 하면 결국 한동훈 장관이 위상만 높여준다. 이러니까 조금 집착을 끊으세요. 집착은 번뇌를 낳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관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회 답변제도 그렇고 모든 단어 하나, 모든 발언 하나 다 반박하고 다 그것을 본인의 어떤 의견으로 뒤치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좀 무겁게 대하세요, 무겁게. 얼마 전에 코리안 시리즈 끝나는데 한국 야구에서도 그렇고 미국 야구에서도 그렇고 3할 타자면 수위 타자입니다. 그렇죠? 18 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할만 치시고 나머지는 웃어 넘기기도 하고 좀 뭉치고 넘기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아마 혹시 방송 듣거나 나중에 전에 들으셨으면 또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김 선생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돈이 꽤 든다고 하죠? 원래는 돈이 안 들어요. 원래는? 네, 탄핵 소추안 했다고 해가지고 돈이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누가 되느냐? 국회가 돼요. 그다음에 소추위원이라고 있는데 그 소추위원이 누가 되느냐? 국회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을 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런 의심부터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비용은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 뭐 무죄 받은 그 판결에서 나왔지만은 뭐 2억이 들지 3억이 들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변호사 비용은 하기 나름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했을 때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했는지 봤더니 이제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스스로 그 선임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국회가 선임한 데가요. 법무법인 2곳하고 개인 변호사 두 분을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가느냐? 이게 국회 예산에서 나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9대0으로 완패를 갖다가 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결국은 변호사 비용만 이제 잔뜩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얼마나 드는지는 변호사의 몸값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그 비용은 국회 그리고 우리의 예산으로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민 의원이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금수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바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그 매우 가벼운 발언들을 먼저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물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정광재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김용민 의원이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서 뭐 달변이고 다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다변이라고 해서 이 말로 인한 설화를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위헌정당 청구 소송과 관련한 민감한 얘기를 할 때는 준비한 자료를 준비해서 읽다시피 했는데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자기 검열, 그러니까 이거 데스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스킹을 충분히 거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설화에서 굉장히 자유로웠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뭐 설화 같은 거는 뭐 김의겸, 최광욱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일종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손자병법에 보면 이관계라고 있죠.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게 해서 적을 분열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조금 금을 내기 위한 그런 발언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효은 의원께서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 몸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그 몸을 물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도 자기 꼬리 물기 어렵던데요. 그래서 이건 김용민 의원의 그냥 자기 뇌피셜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뇌피셜이다? 네. 예, 국민의힘 대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때리기의 가장 첫 시작. 송영길 전 대표였죠. 한 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이다, 건방진 놈이다 이런 말까지 해서 아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선 오히려 인간이 덜 된 건 송 전 대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꼰대라는 말을 좀 붙이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인간이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2021년 4월에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강의 뒷물이 앞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이렇게 욕설 하시는 분 또 흔치 않잖아요. 좋지 않은 그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좋지 않은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다. 많은 국민들이 느꼈던 얘기를 류호정 의원이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예. 그러니까 같은 86세대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얘기가 어쨌든 이 86세대 퇴장의 어떤 촉매제가 됐다 이런 분석들도 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송 전 대표 전 문제 때문에 사실 뭐 86세대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같은 86세대로서 꽤 부끄럽습니다. 송 전 대표가 30대 국회의원이 됐고 40대 인천시장을 했고 50대 당대표를 했고 또 5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좀 이 말의 어떤 성숙도라든지 또 우리 국가의 또 리더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될 텐데 저 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뭐 했나라는 이야기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운동하면서 배웠던 게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근데 정작요, 싸운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체화된 게 민주집중제라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체화가 돼 있는 거죠. 뭐냐면 상부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배워서 사실 이제 이 30대 정계에 진출했던 586들이 그런 선민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동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그 같이 하지 않으면 거의 끼워주질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 운동권 출신 한 70명 됩니다. 대부분 총학생장 출신들, 뭐 어디 뭐 했던 조직 출신들 뭐 등등인데 그런 어떤 이 본인의 경력이 없으면 아예 서로 끼워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카르텔들이 몇십 년 동안 진행돼 온 겁니다. 그 카르텔을 새로운 사람들이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선후배 간에 밀어주고 땡겨주고 사실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명숙 의원 라인이라든지 무슨 여성운동 라인이라든지 그 라인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들에 대해서 공격받으니까 왜 나를 공격해?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또 하나의 모순점은요. 86세대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40대입니다. 그 지금 투표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참 상당히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세대 전체가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몇몇 이 의원들이 저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대 전체가 지금 사실 국민들도 불신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본인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극단적인 단어를 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나마 노력을 했다라면 그거 자체를 인정받으려면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는 질곡이 되고 있다. 이 질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본인들이 이제 느끼고 그런 문제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은퇴를 하든지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예. 김혜원 대변인님, 지금 이제 86세대가 운동권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 이거 국민들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치의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또 86세대의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벌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86세대가 퇴장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총선을 통해서 친 이재명계의 상당 부분 또 86세대들은 또 다른 기득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뭐 86 용태론이 나왔던 게 이제 작년에
민주당의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내 이제 선거 패배 후에 혁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기존의 사람들은 좀 물러나자.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로서 이제 386, 586 운동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그렇게 특정 세대로 특정 그룹으로 몰아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그래서 고의가 쏙 들어갔습니다만 다시 이제 그 586의 선두 주자라고 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요즘 두드러지게 저렇게 나타나면서 또 다른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의 어떤 업적이 지금 현재 시대에는 주장하기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것까지 폄하될 수는 없고요. 마치 옛날에 그 운동권 조직의 그런 논리를 그대로 정당에 와서 한다.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나 표현 방식이 익숙한 분들이 몇 명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이제 저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굉장히 본인의 신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투철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봉투와 관련해서 검찰의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책도 검찰 전체주의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본인의 좀 그 감정이 격양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나와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어떤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져서 적절치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586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면 또 후대들에게 길을 또 터주는 것, 예. 그것도 역사의 하나의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박정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40대입니다. 40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9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86 선배들로부터 뭐 저녁도 좀 얻어먹고 점심도 얻어먹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86 세대 분들이 산업화 이후에 대한민국이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헌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86 세대들이 기득권화되고 지금 송영길 의원도 거의 30년 전에 국회의원이 돼서 당대표 인천시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내년 22대 선거는요. 저희와 같은 97세대와 86세대와 본격적인 세대 경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것 역시 86세대가 이제 3선, 4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보다는 민생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음 선거에서 분명한 세대 교체를 통해서 86세대 시대가 아닌 예. 새로운 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86세대의 퇴장을 원한다면 그 시대의 물결을 86세대가 거부할 수는 없겠죠. 물론 많은 86세대 분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역할 그리고 퇴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22대 총선에서 그런 것들이 유권자의 표로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처음으로 공개 활동에 나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해석을 하면서 한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아내분께서 봉사활동하면서 동시 활동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예, 한 장관의 표정은 좀 편해 보였는데 노동일 교수님, 한 장관이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저 부인의 행보도 그렇게 기자들은 해석을 하긴 했는데 물론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하긴 했지만 주목을 많이 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한 장관의 내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장면은 한 장관 얘기처럼 저 모든 국무위원 부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한동훈 장관의 부인에게만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장관의 생각은 뭐 본인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마도 내년 총선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장관 뭐 탄핵을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현재는 발의 안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12월이나 일 지나서
아마도 탄핵을 발의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발의해서 가결시키면 사표도 내지 못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도 정지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까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역풍이 분다 하더라도 그 역풍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장관이 그 공무원 사퇴 시한 전에 사퇴할 수밖에 없고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거면 생각은 아마 뚜렷하게 지금 정치활동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위장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었죠. 바로 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의 정치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민 의원은 이 위장 탈당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 이게 왜 위장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죠. 그 얘기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이런 무례하고 모욕적인 검사를 저 때는 무소속이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했기 때문에 위장이냐 꼼수냐 이런 거에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드러날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마른 상태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민주당은 참 무서운 정당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검수완박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위장탈당을 불사를 했죠. 그다음에 범죄 은닉을 위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수사 시스템을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해왔던 수사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훼손을 갖다 했어요. 그 결과 많은 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판 지연하는 게 한두 건이었습니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뭐 최광욱, 윤미향, 뭐 누구 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민주적이라고 할 것인데 어떻게 민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명칭을 자신의 당의 명칭에다가 쓰고 있는 그런 정당이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할까? 어떻게 저런 작대를 할까? 저는 참 참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무섭다는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민형배 의원의 또 책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그동안 개딸들로부터 이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온 비명계 의원들이 더 이상 당에 남아있기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듯 보입니다. 조만간 집단으로 탈당할 거란 전망에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탈당 시기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중하순쯤이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탈당 의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비명계 이상민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그 12월 초까지 민주당에 남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밝히기로 했거든요.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고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개과천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결함이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렇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들으신 대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탈당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반장 장용욱 기자에게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장 기자,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5분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보셨던 이상민 의원인데요. 예. 이상민 의원은 이제 앞서도 보셨지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공식 자리에서도 이 1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정 안 되면 무소속이라도 나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소속 출마 역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과거 자유선진당 이력도 있는 만큼
이준석 신당이나 또 여권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또 일기도 했었는데 이상민 의원 말고 다른 비명계 의원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데 요 네 분입니다. 요 네 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원욱 의원이 이제 이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공부 모임이 아니라 본격적인 정치 세력 모임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건데요. 그래서 당초 이 모임에는 이상민 의원도 참여하기로 했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향성 차이로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연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다른 비명계 네 분, 이분들은 이준석 신당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류를 안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원욱 의원은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이 혐오 정치, 또 이 싸가지 없는 정치라고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과 연대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이상민 의원과는 아직까지는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탈당 시점을 12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다. 제가 도입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12월에 이제 정기국회가 마감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탈당이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보시면 1월 중순이 되면 이제 공천심사의 결과가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탈락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이제 이탈자들이 이제 탈당뿐만 아니라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도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최근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 한 30곳 정도에 벌써 친명계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들 비명계가 이 신당 창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창당에는 확실한 구심점,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의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데 과연 이 비명계 움직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참여할 거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이제 귀국 후에 아직까지 이제 뭐 당 활동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도 이 숭실대에서 강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는 이제 측근들에게 아직은 당 상황에 내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이낙연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좀 역할을 하실 때가 됐다, 좀 강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득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이낙연계 의원들 중에서 이제 만약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이 전 대표가 그때는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 건지, 합류할 건지, 아니면 계속 두고 볼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비명계가 들썩이니까 개딸 자제령 비슷하게 지난주에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공격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탈당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비명계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린 나가서 살 길을 찾겠다. 이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자제령을 내렸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행동이라는 게 지금 이원욱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그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이제 그걸 탈퇴해라,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절대 없애질 않아요. 그래서 말로만 이제 자제령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당 지도부가 지금 최고위원도 전부 다 친명계로 다 돼 있죠. 이번에 총선 기획단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뭐 그냥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이 길을 찾느냐 이 두 갈래의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선거법에는 경선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선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각 지역구별로 이 소위 개딸들을 하는 분들의 그 입당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은 예전에 꼬마 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3당 합당 때 그때 이기택, 노무현, 김광일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게 이제 그 꼬마 민주당에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DJ당과 합쳐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그 출신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 전통 민주당, 예를 들어서 예전에 DJ와 어떤 노무현과 이걸 잇는 전통 민주당,
이 지지층들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현재 주로 개딸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이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이 원칙과 상식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 민주당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약을 하면서 본인도 아마 이제 꼬마 민주당의 어떤 그런 모델을 삼아서 현재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실형이 나와서 출마를 못한다든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민주당 내부에 큰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책 입지를 키워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긴 안목으로 명분과 대의를 갖고 비명계 몇 분이 이제 당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세력화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정치에선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효은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세력화가 가능할지. 지금 이제 이원덕 의원이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죠.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조홍천 이제 네 분이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계속 그러면은 이 새로운 모임들이 비명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러면 탈당이냐, 그럼 신당이냐,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원욱 의원도 탈당을 전제로 한 활동은 아니다. 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취지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비명 그 그룹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의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뭐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극성 지지층의 정말 그 횡포에 대해서 당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면 마치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비명계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민주당이 예전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사당이 됐다. 그래서 이 사당을 공당으로 돌려놓자.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특히 이원욱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당직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지막 호소나 개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이런 충정들을 좀 받아들여서 총선에서 최대한 잡음 없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지금 조홍천 의원도 점점 이제 발언에 좀 이게 높아지면서 뭐 당에서는 숨을 못 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암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과연 어떤 12월에 특정 시기를 잡아서 단체 행동을 나갈지 안 나갈지는 또 그때 상황이 달려있지 지금 그것이 뭐 목표다, 뭐 깃발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을 못 쉬겠는데 그 당에 있기가 참 어렵겠죠.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이 질문 노동일 교수님께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죠. 이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다면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갈지 어떤 게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소통해 보신 적은 없을 텐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글쎄요, 본인도 아마 본인 마음을 잘 모를 텐데 뭐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우리 이상민 의원은 같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모든 걸 검토한다는 거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디로 가느냐, 뭐 신당으로 가느냐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재 민주당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글쎄 뭐 모르겠어요. 뭐 친명계 강성 지지층은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참 정말로 원칙과 상식에 가깝게 정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칙과 상식을 내세우는 분들이 민주당에서 설 자리가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을 전 민주당은 정말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냥 뭉뚱그려서 산업화합니다. 우리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산업화에서 큰 역할을 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은 민주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민주당 존경받는 정당이었고 남북 화해라든지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되었잖아요. 사당화되어서 모든 당력을 뭐 민생, 경제 이런 것이 아니고 당대표를 어떻게 하면 방탄할 것인가, 검사 무차별 탄핵하라, 심지어 좀 있으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그 판결하는 판사도 탄핵하라고 하겠죠.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알던 민주당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이건 지금 얘기하는 비명계 의원들이건 그분들이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민주당이 환골탈퇴하는 게 먼저지 이분들을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화면에 좌상에 보면 이제 헤어질 결심이라는 내용이 뽑혀 있는데 정말 헤어질 결심을 이제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하고 다른 비명계 의원들 4명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면전에 두고 이제 영어로 발언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나왔고 비판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원우 의원은 뭐 4가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거를 지금 바라고 있죠.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의 가치를 신봉하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믿는 분들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죠. 네.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저 5분의 의원들의 의원 활동과 과거 행적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5선이잖아요. 2008년에는 자유선진연대로 비교적 그러니까 민주당과 우리 보수정당의 사이에 있는 다른 정당에 소속했던 적도 있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동종교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소금 같은 역할을 잘 해왔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재선 의원인데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과거 우리 보수 정부와 가까운 행동을 보였었는데 예. 여기에 언급되는 5분 모두 상식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5분들이 온다면 뭐 긍정적으로 아주 검토해 볼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근데 국민의힘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우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니까 저희가 더 모셔야죠. 제가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이서 쟁탈전 한번 하시죠, 뭐. 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신당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번 기획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여기 지금 보면 그림이 좀 재밌게 그려져 있죠. 이게 각 상점으로 저희가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떤 신당들 그리고 이합 집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서 기업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국민의힘 먼저 여당 상황부터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보찜을 이미 쌌습니다. 싸가지고 지금 이 문 밖으로 반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지금 짐을 싸놓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나갈지 말지 아직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민주당 내부 상황을 가보면 진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분들이 각자 다 신당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렇게 같이 묶여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른바 조추송 리스크 이게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민주당이 이 세 분들이 뭉쳐서 뭔가 할까 봐 지금 굉장히 사실 걱정하고 있는 그런 기류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4분, 비명계 4분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정치적 결사체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보따리를 쌌는데 국민의힘으로 갈지 아니면 신당에 합류할지 이런 분위기죠. 맨 위를 보면은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을 이미 만들었고 그리고 양양자 의원도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을 했다가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는데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에 뭔가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이상민, 이준석 그리고 이 2분이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신당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신당 얘기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시나리오 단계고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어떻게 누가 힘을 받느냐.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영어 발언 이후에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그리고 이상민 의원도 같이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조금 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휴대전화를 우리가 삼성 거 아니면 이제 아이폰을 쓰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거 쓰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대기업이라고 따진다면 나머지는 아마 스타트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뭐 의원 내각제라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기반이 돼야지만이 좀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선거구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역대 있었던 이런 3당의 어떤 이 선전이라는 게 확실한 어떤 지역적 기반이나 어떤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공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3의 선택을 할 만큼 지금 여유가 있을까라는 문제, 또 이 상품이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특히 이런 부분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세대에만 지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연령대에서 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행태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50대, 60대 분들이 앞으로 지지할 만해? 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죠. 과연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 아무리 이합 집산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변수는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워낙 내년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이 이재명 대표와 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실질적인 대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보면 의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탄핵 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0.73%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정말 저는 승부가 결판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 제3당의 입지가 더욱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기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되어가는 모양새를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윤그룹과 만약 당 중진들이 이선 후퇴한다 그러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보면 신당 만들기 저는 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동력이 얼마나 살아날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자 이제 관심이 끄는 게 바로 이 세 분이에요. 이 세 분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류가 정광재 대변인이 웃고 있는데 뭔가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고 김효은 대변인께서는 이 세 분들이 나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에서는 지금 약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뭐 내년에 계속 출마할 것이냐, 이 출마설이 나왔을 때부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민주당에서는 가타부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조국 전 장관이 활동을 하니까 이제 추미애 전 대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요즘 본인의 이제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저 세 분이 정말 이렇게 약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민주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갑자기 신당 얘기를 꺼냈고 전국구형 비례 정당을 해야 되고 민주당을 심지어 견인하겠다는 그런 그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견인이요? 네, 민주당을 견인하는 정당. 견인에 혹시 다른 뜻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해서 뭐 반윤연대 검찰과 싸울 수 있는 이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포부는 밝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조국 전 장관도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는데 조국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조국 전 장관은 오랫동안 지지했던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팬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 아주 열성적인 지지층이 두텁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신당 깃발을 드는 것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특히 조국 신당을 중심으로 좀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게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는 그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이 득표수의 절반만큼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위성정당들이 생겨났던 건데 현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이런 신당들이 나와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를 그냥 둘 건지 여부에 대해서 이걸 방지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그걸 막는 법이 나온다면 이런 신당 움직임에 찬물을 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급 브레이크가 걸릴 거로 생각되는 게 제3당이 과연 지역구에서 몇 석이 나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석도 못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국, 송영길, 이준석,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어디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은 제 생각에는 치열한 선거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정쩡한 신당에 표를 줘가지고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유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결국 신당 입장에서는 기댈 바는 비례대표이고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그런데 그러한 위성정당이 차단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신당에 참가할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신당 자체가 그 찻잔 속의 태풍은커녕 찻잔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이 준연동형 투표제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국민은 뭐 이거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적도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개특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준연동형 제도라는 게 과거 여러 국가에서 시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둔 국가 선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설득 가능한 그 투표와 선거 관리 제도가 돼야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국민들조차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요. 또 이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21대 국회에 들어왔던 비례의원들 얼마나 많은 21대 국회를 변화시켰는지 이런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광욱 그런 김의겸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제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비례대표제도 이번에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근데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거는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 속내를 보면 지난번 21대 선거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비례전문정당을. 근데 국민의힘에게 만약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민주당은 민주당과 관계없는 비례전문정당이 생깁니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민주당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위성정당 아니야 이거는. 자기들끼리 비례정당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가 계속 된다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왜 우리는 그걸 반대했으니까. 지난번에 만든 것처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결국 이건 민주당이 유리하다. 총선에서는 좀 그런 속내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예, 민주당의 속내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친윤 중진이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갈등을 빚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국면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반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의 말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김 대표님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 수위를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 대표는 또 급발진 아니냐, 다른 것 같아요. 혁신이하고 좀 생각. 우리가 조기 해산하고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수를 두고 있다. 그게 오보도였고요. 그거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우리를 김기현 대표님하고 그 대화는 안 해봤지만 대표님께서 우리 협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얘기가 참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는데 중진들의 거취 문제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결단을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혁신안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구상으로도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이슈가 이 혁신 문제에 얽혀 있어서 갈등 문제가 쉽게 수습이 될지 이 부분은 참 풀기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여당 출입하는 김하림 기자하고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급발진한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지적한 뒤에 인요한 위원장이 좀 태도가 달라지긴 했어요. 네, 사실 인요한 혁신위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통합, 희생, 다양성입니다. 이 가운데 불출마는 기득권층 희생에 속하는 혁신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불체포 특권 포기를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할 때 요구한 내용인데요. 중진들의 거취 문제가 다른 혁신 이슈까지 집어삼키면서 혁신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네 번째 혁신안을 내놓을지 이것도 좀 관심이긴 한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네, 일단 논란이 되는 희생은 후순위로 두고요. 다른 안건들을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호의 제3현은 이미 실현이 됐죠. 2호 불체포 특권 포기 안건, 그리고 3호 비례대표 청년 50% 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4호 안에는 공천 때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주운전이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도 겨냥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게 중진들의 거취 문제가 이제 불씨가 꺼진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이제 많이 쏠려 있는 건데 이제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달해서 들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진의 거취 압박과 좀 연결이 돼 있는 이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고 신호를 줬다고 했는데요. 열흘 전이라고 했지만 들어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불출마 압박에 윤심이 실려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가 이제 상당히 의원들이나 해당 당사자나 이런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약간 예민한 그런 얘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미 윤핵관이 해체됐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실렸던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예. 원래 원조 윤핵관은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철규 의원 이렇게 4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서로 본인이 윤핵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 보이시는 장제원 의원도 최근에 그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과 박성민 의원 둘을 빼면 사실상 윤핵관이 와해됐다고 보는 당내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 의원이 권력자가 뭐래도 할 말은 하겠다고 한 발언도 의미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하고 삽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그래서. 예, 들어보니까 쉽게 물러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장 의원 지역구는 부산 사상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당선된 곳이기도 해서 민주당 세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요. 이 지역에서 21대 총선에서 장제원 의원은 배재정 민주당 전 의원을 5.49%포인트 정도로 겨우 이겼습니다. 장 의원이 지난주 지역구 주민 수천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었을 정도로 기반이 탄탄해서 힘으로 밀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예.
이 혁신위 활동 기간이 다음 달 24일까지죠. 그런데 이제 용태 문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언제 정리가 될지 이게 궁금해요. 네, 혁신위는 새로운 혁신안을 내면서도 거치 압박은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 승리를 위한 일종의 필요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혁신위 불출마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53%로 나타났고요. 부정 여론 2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연내에는 어쨌든 이 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윤핵관이 해체되고 있다. 지금 김아림 기자 설명도 있었고 오늘 조간신문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달라져 있는 정치적 상황이 이 용태론에 맞물려 있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조선왕조 시대를 보더라도 공신들이 결국은 이제 집권하는 기간 속에서 또 많이 또 이렇게 탄핵되고 하는 장면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결국 이 대통령과 이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어떤 모든 피해나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 측근들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동교동계가 있었죠.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다 되기 전에 뭘 선언했냐면 우리는 임명직에 전혀 가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을 했거든요. 뭐 그런 거 마찬가지로 결국 측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내년 4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레임덕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은 역할을 할 수 없을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책임을 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혁신위가 들어와 있고, 그 혁신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중진과 친윤들의 어떤 이선 후퇴, 이걸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자한테 할 이야기 한다? 글쎄요. 과연 할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본인이 세과실을 한 것은 이건 제가 볼 땐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라 봅니다.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야당이면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에서 그런 행동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걸 서슴지 않고 지금 한 것이고,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 지역구를 사수하겠다라는 것도 나 하나 당선되면 끝이다 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이 어떻든 대통령이 어떻든 되는 간에 나 하나 당선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오늘 이 이뇨한 위원장이 한 것은 상당한 경고 수준이 있다. 뭐냐면 이 이뇨한 위원장이 과감하게 하고 거침없이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대통령이 지금 이 모습들을 보는 것에 대한 저는 관점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과는 달리 집권 여당은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중진들이 본인들이 끝까지 저렇게 세과시하는 게 저는 과연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만약 대통령과 당을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아마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노동일 교수님,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잖아요. 비대위로 갈 거다. 뭐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혁신위가 처음에 혁신 어젠다들을 던지고 통합과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졌을 때는 관심을 받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불출마 압박을 하면서 결국엔 지도부의 동력을 많이 떨어뜨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이와 같이 뭐 중진 지도부 친윤 그룹, 뭐 윤핵관이란 말 쓰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냥 친윤 그룹,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용퇴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 저렇게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생각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이현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의 어떤 무력 시위 이런 것은 대통령이 항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거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이뇨한 위원장이 아니 대통령의 메시지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글쎄 정무라인하고 어떤 그 연락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 이런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걸 뭐 일종의 확인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대통령실 측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해야죠, 얘기를. 그렇지 않고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중이 실렸다고 보고요. 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방식이 혁신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총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물갈이 하면서
뭐 많게는 40% 이상 물갈이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치가, 한국 정치가 좋아졌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저질화돼 왔고 정말 무게 있는 중진이 없어지면서 초선들이 마치 자신들이 모든 국회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 아니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뭐 여론조사 나왔지만 중진들 용퇴가 긍정평가가 50% 넘으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출마하더라도 명분을 좀 줘야죠. 명분을 충분히. 그냥 인유한 위원장의 한마디에 밀려나는 모양새를 취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그걸 봐드리겠습니까? 중진들이도 그래도 4선, 5선 한 분들인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 한 몸 정말 희생하겠다, 스스로 희생하겠다 이런 명분을 줘야 되고 첫 번째로 밀려나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 예.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빨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만약에 뭐 여러 사람이 한 뭐 김기현 대표, 뭐 장제원 의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서 하나씩 둘씩 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표 얼마 안 갑니다. 이거는 정말 공천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깜짝스럽게 내놔야 효과가 있는 선거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빨리 내놓고 명분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명분을 충분히 주고 조금 시기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어쨌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부상을 했는데 논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예상과 달리 논란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수십 차례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까지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이제 주식 거래를 했어요. 그때 작전 지휘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캐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늦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난해 3월 5일 날 아침에 8시 50분에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날 후보자님은 오후 1시 18분에 골프를 치셨어요. 왜 골프를 사수하셨죠? 보장이나 금지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느냐를 다 체크하고 가는데 특별한 게 그 제한사항이 없다고. 동료 군인들하고 쳤습니까? 민간인하고 쳤습니까? 피치 못하게 취소 못할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그때 같이 동반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합참의장을 하시게 되면 끝난 날까지 운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의장이 되면은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예,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골프 쳤는지까지 다 기록으로 남는 모양인데 아마 군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효은 의원님, 오늘 야당에서 아주 집중 공세를 퍼부었어요. 이름도 또 전 대법원장하고 글쎄요. 같아서 네.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참 답변을 듣고 있는데 참 답답한데 마지막에 저는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그럼 골프를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치겠습니까? 무슨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지금 핵심이 골프를 앞으로 안 치겠다. 이게 핵심인 것처럼 지금 청문회가 가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합참의장이라는 분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작전상 뭐 저는 해당이 뭐 아니었고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다. 아니 지금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항상 응징하겠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하고 국방부 장관도 그러고 있는데 이 전체 작전 지휘를 해야 될 그 사람이 저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저런 분만 골라서 정말 쓰는 건지 정말 이젠 하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자녀 학폭 문제도 이분이 네 번째 사례라고 하고요.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서 참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어서 참 공격하기 난감할 정도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딸 학폭 문제도 오늘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얘기도 나왔어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경우에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은 서울이 박격포의 사정권에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무리 해군이라도 이상하잖아요. 김포가 이제 서울시가 되면은 대응을 할 때 서울 수도가 침투됐으니까 평양에다 때릴 거예요? 도발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발은 김포, 경기도, 서울이 아니라 그에 응당한 저희들의 원점과 기본적인 지원 세력에 대한 타격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지도를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김포가 지금 서울에 편입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1.2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였고 합참의장 후보자는 원점을 타격하고 그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김포가 서울에 들어오기 때문에 평양까지의 타격 문제를 지금 거론해서 설명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화의 소재로 좀 삼아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평양까지 공격할 수는 없고 원점은 타격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 아니 윤우덕 의원의 전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경기도 김포에 공격하면 괜찮고 서울 김포에 공격하면 그럼 뭐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백령동은 어딘 간에 우리의 영토가 침범했을 경우는 똑같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경기도 김포 주민들은 뭐 공격받아도 괜찮고 서울시가 되면 공격받으면 바로 응징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라 생각하고 백령도든 어디든 연평도 어딘 간에 우리가 공격받을 경우에 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 대응이고 원칙적으로 이 원점을 공격하는 게 우리의 원칙 대응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윤우덕 의원 질문 자체 전제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김명수 지금 이제 이 골프 이야기 나왔지만 정말 저는 좀 이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왜 했습니까? 결국 정보와 작전의 실패 때문에 공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해군에. 근데 이제 합참의장을 해요. 합참의장을 전군을 다 지휘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정신 상태가 이런 거였다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그 공격이 우리 물어보니까 괜찮다 그러더라. 그래서 골프 치고 그래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정신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윤우덕 의원의 지역구가 파주시 갑입니다. 파주시 갑은요. 김포보다 북한에 훨씬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포격을 받았을 때는 안 되고 김포의 포격을 받았으면 된다는 논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윤우덕 의원의 지역구 파주시 갑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도 이건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적절치 않은 질의가 오고 갔던 부분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의 적절치 않은 처신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또 공방이 벌어질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명권자는 이 오늘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